관련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 이거는 이제 작품 정리한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크게 중요한 개념들은 정리해놨으니까 같이 볼 텐데,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서술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뭘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설, 서사 장르의 개념은 그대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뭘 적어 주셔야 되냐면 소설의 정의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럼 소설의 정의를 적어주면 두 개 비교대조 포인트가 뭐야? 서술자가 드러나 있냐 드러나지 않냐 이 부분. 두 번째는 봐봐. 우리가 소설에서 서술 3요소가 뭐예요? 서술, 묘사, 대화거든. 근데 여기 뭐밖에 없어? 사실은 대화랑 연기밖에 없어요. 대사와 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설과 차이점은 뭐냐? 서술자가 드러나냐, 서술자 아예 없다는 부분, 서술 묘사가 아예 없다는 부분. 이런 게 일단 차이점이니까 이걸 좀 대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뭐 사건을 보여주거나 갈등을 보여주는 건 동일하고 더 중요한 건 장면을 글로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거꾸로 이게 어떤 장면일지 상상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글을 장면으로 상상할 수 있겠냐. 두 번째, 소설과 다르게 서술이나 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묘사가 없더라도 서술이 없더라도 이 인물에 관련된 인물의 뭐와 대사와 행동만으로도 정보를 읽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놓칠 수 있으니까 같이 보면 되겠고. 자, 동주라는 작품. 또 제가 윤동주 빠돌이기 때문에 너무 괜찮네요. 근데 이건 또 못 봤거든. 뭐 글로 보면 좋겠다. 자,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는 뭐니? 영화의 대본이죠. 배경을 다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말기인데 이 작품하고 엮어 출제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윤동주 시인의 작품들이죠. 이게 원래 저번 교육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쓰였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많이 빠져 있었지만 이게 고1 수준에 되게 괜찮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시험 범위가 되면 옛날의 영상들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현장 강의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수업을 직접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당연히 교훈이고 한 인물의 일대기가 나와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크게 두 사람이 주인공 같아요. 윤동주와 송몽규. 자, 제일 중요한 건 상황이라 그랬잖아. 일제강점기 암울한 상황.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 사람들은 그렇죠. 외면하지 않고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이시면 될 거고 특징은 뭐냐. 윤동주 씨가 나레이션으로 들어와 있다.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이 대비가 되어 있다. 자, 요즘은 컬러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흑백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기법이 달라지죠. 기법 때문에 관객들이 집중할 수 있게 됐고 현재 과거 현재로 교차하는 방식이다. 이걸 입체적 구성이라고 할 것이고 자,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 역행이죠.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 순행이죠.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역순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볼게. 저 여러 사람들 쭉 나오는데 일단은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한번 보면 되겠고 인물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윤동주 첫 번째 차분하고 감옥한 성격. 두 번째 문학의 순수성과 예술성 중시. 세 번째 양심을 지켜려다 보니까. 네 번째 조선으로 시를 짓다가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게 되고 저항까지 하게 되죠. 자, 송몽규는 직접 참여한다. 그러니까 봐봐. 이게 사실은 약간 간접적인 거죠. 시를 쓴 거는. 그래서 조선어 시를 쓰는 부분이 있고 여긴 적극적이고 직접 참여가 아마 두 사람의 대조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다 결국에는 체포가 됐고 여기서 폐기와 지향성 확인할 수 있겠죠. 여진이 요즘에 이화여대인가 봐요. 그래서 참여했고 시를 좋아하게 됐다. 처중이 이렇게 개그캐가 또 하나씩 있어야 되겠죠. 정지용 시인. 윤동주 시인 12 옆에 또 정지용 시인 12도 있거든요.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 하나씩 보면은 존경하는 사람이고 시인이자 지식인이고 변절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개탄,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멋있는 사람들이죠. 요즘 이 시대도 이렇게 시대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잘못 읽고 걱정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읽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앞부분 줄거리. 동주와 몽규는 1943년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한 협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특고 경찰이라는 게 주석을 보자. 어떤 경찰이야? 되게 특별한 경찰일 같거든요. 주석 어디냐? 특별 고등 경찰. 그래서 뭐 하는 애들이야? 정치나 사상 같은 걸 단속하게 한 애들이고 이게 사실은 왜 무섭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절도죄 이런 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정치나 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유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거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되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그랬거든. 아니, 예를 들면 뭐 내가 절도를 냈어. 그러면 증거물 찾기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하지만은 정치운동, 사상운동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막 고문하고 그랬었거든. 이제 그런 게 나올 것 같아. 자, 하나씩 이제 볼게. 동주, 몽규, 배경, 시간적 배경이죠. 1943년 일본이죠. 자, 사건은 뭐야? 독립운동. 그것 때문에 체포가 돼 조사를 받는 사건. 그러면서 여기가 현재였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갔어? 그렇지. 지난날을 회상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과거로 간 거죠. 자, 둘은 어떤 관계였어요? 만주. 그러니까 만주라는 곳은 이제 결국에는 조선에서 만주로 넘어간 이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시절에 독립운동의 터전이었겠죠. 자, 사촌지간이고 동주는 또 정지용과 백석의 시를 읽으면서 또 마음을 키웠고 또 몽규는 콩트 단송되어서 자랑이 됐고 자, 이들은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인연과 정치에 관심이 많았을 수밖에 없겠는데 자, 결국 몽규는 어떻게 됐어요? 예. 일본 경찰 감시의 대상이 됐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동주는 연희전문대학 연세대죠. 연세세브란스 대학이 줄여서 연세대고 연희전문학교랑 뭐 세브란스 병원인가 두 개 합쳐서 연세대잖아. 그럼 요즘으로 치면 연세대에 진학할 걸 제안해서 경성으로 갔고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가지고 문예지를 만들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죠. 자, 옥인동 하숙방 회상으로 왔어요. 여기 가봐. 지금 신 넘버 33이라는 거는 아마 초반부에는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이제 여기는 회상 장면으로 온 거겠지. 하숙방 별이로 별이 반짝인다. 벌써 이제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별이라는 걸 통해서 밤하늘에서 하숙집 지붕 창문으로 점차점 화면이 내려온다. 이건 이제 그 장면을 어떻게 찍으라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장면 묘사로 들을 수 있겠고 그러면서 원고들을 교정하고 있는 처중이, 동주, 여진이, 몽규 4명의 인물이 나왔죠. 동주 씨가 되게 괜찮았나 봐.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펼치기엔 산문이 좋지. 시를 빼자라고 하면서 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를 실을지에 대한 약간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럼 크게 두 개가 있지. 운문이 있고 산문이 있죠. 자, 근데 봐. 몽규는 뭐야? 좀 더 사상적이죠. 이념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문이 좋겠고 운문은 압축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함축이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 동시에 이건 감정을 표현하기 좋죠. 왜냐하면 감정을 주저리주저리 서술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성적인 중심이냐, 즉 MBTI로 보면 얘네는 F가 되는 거, T가 되는 거고 얘는 F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서 몽규는 벌써 뭐야? 그렇지. 감상주의자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얘는 아무래도 약간은 공산주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 공산주의 플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표방했고 그래서 플롤레타리아 문학을 했었거든요. 줄여서 프로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현실을 개혁하고 싶었어. 현실에 참여하고 개혁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마 몽규로 보이네요. 그러면서 여진이가 이제 여자애다 보니까 밤늦게 다니면 좀 위험하잖아. 빨리 안 들어가니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고 좀 더 보겠대. 야, 이건 필력인데 이광수는 약간 변절자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그렇죠. 어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문예지를 만들어야 돼. 그럼 요즘으로 치면 이제 유튜브 같이 찍는 거예요. 문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무엇을 실을지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첫 번째 논쟁은 뭐였냐면 산문이냐 운문이냐 사상 이념 중심이냐 아니냐. 두 번째 갈등은 뭐냐면 그렇죠. 민족 vs 변절자죠. 첫 번째 갈등은 뭐였어? 이성 중심으로 갈 거냐 감정 중심으로 갈 거냐. 여기는 운문이었고 여기는 산문이었죠. 그래서 몽규는 이쪽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몽규는 또 이쪽을 선택한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이광수 선생님 되게 빠돌이었잖아. 너 이광수 빠돌이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했더니 약간 어렸을 때 얘기야. 지금도 마찬가지지. 너 그렇게 편향되게 얘기하는 거는. 자, 그래서 지금 동주랑 몽규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 갈등의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몽규는 약간의 이념 편향성이 보이죠. 그리고 아까도 그 말 얘기했지만 몽규가 사실은 긁었잖아 지금. 몽규가 동주 한번 긁었어요. 그랬더니 반대로 이제는 동주가 몽규를 긁고 있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몽규와 동주가 갈등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몽규는 뭐야? 이념 중심이고 동주는 감정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T, 얘는 F. 그러면서 둘이 싸우니까 이 새끼들 분위기 또
작치고 있네 이러면서 저 새끼들 또 왜 싸우는가 이러면서 이렇게 있고, 야 우리가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자고 하는 일이자 시를 빼자고? 나는 시 때문에 이거 하는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다툼하며 설득하고 있는 거죠. 특히 동주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몽규 얘기지 이거는. 자,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몽규는 누구에 대해서? 동주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지. 야, 내가 관습과 이념에 파묻혀 있다고? 내가 이거를 타파하자고 해결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야, 그리고 너 아까 시 빼자 그래서 긁혀서 그런 거야? 자, 갈등과 비판의 원인이 여기였던 거야? 시였다는 거야? 나는 시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동주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에 대해서 긁힌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 설득을 하죠. 야,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 부족하지 않은데 야, 시는 사람 속에 마음에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진실을 드러내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이다 보면 세상이 변하는 거야. 자, 봐봐. 모여야 근거죠. 세상이 변한다. 근거죠. 다시. 모여야 세상이 변한다. 근거죠. 그래서 뭐 하자? 시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다시. 시의 주장, 시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어디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모이게 하는 거는 시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야, 몽규는 그런 게 있으면 보여줘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다. 자, 즉 시라는 거는 문학으로 숨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이념투쟁이다. 시나 문학 같은 거 하는 거 별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문학을 도구로 보기 때문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자, 지금 동주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야, 너는 문학을 도구로 해서 이념을 팔기 위한 도구로 썼잖아. 정리하면 이거야. 결국에는 또 마찬가지로 너는 너대로 문학을 도구로 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자, 정리하면 이제 이거예요. 자, 몽규는 뭐야? 이념주의자야. 얘는 이성을 중시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문학 같은 거는 도구일 뿐이야. 문학을 도구로 써서 뭐 하겠다? 세상을 변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동주는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얘는 문학이 목적이라는 거야. 근데 문학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그 사람의 변화가 쌓여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여기는 좀 더 적극적이고 투쟁적이고, 여기는 좀 더 소극적이고 좀 더 화합적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노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처주이가 중간에 이제 중재를 해야지. 그래, 맞아. 맞아. 그래. 그래도 좋은 시들 있는데, 좋은 시 좀 넣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여진이는 벌써 이제 종주랑 썸 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굳이, 여자애가, 야, 같이 갈래? 알아먹어야지, 이제. 그러면서 왜 둘은 또 갑자기 멍하니 보고 있을까? 예, 둘이 지금 썸 타고 있는 거 좀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 나옵시다. 그랬더니 동주 이 새끼가 또 눈치 없이, 야, 내가 왜 너를 만나러 가? 그랬더니 몽규가 옆에서 조금 챙겨주네요. 좀 바람도 쐬고 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외우세요. 여자애가 궁금한 게 있다. 물론 이제 결혼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호감 표시다. 여자애가 나한테 궁금한 게 있다. 호감 표시다.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호감도 없는데 괜히 물어보지 마세요. 모쏠들은 벌써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쏠들한테 괜히 호감 표시 궁금한 거 물어보지 말고, 반대로 남자애들도 너무 눈치 없이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구나 정도는 좀 읽어주시라고. 됐죠? 자, 계속 이제 골목길로. 여긴 누구랑 누구야? 이제 동주랑 여진이가 아직 하트까지는 아니고 썸 타는 그런 과정. 자, 일단 물어봤잖아. 이거는 벌써 이제 관심 표시라고 좀 알고 있으라고. 얘들아, 여자애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그 어떤 질문도 하지도 않고요. 그냥 아예 뭐라 그럴까? 자연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 상대로 보는 것부터가. 자, 계속해서 문학, 영문학. 그래. 시는 뭐야? 다 좋아. 보니까 얘가 약간 이제 좀 못소리여가지고 뭐 서먹해하고 이게 어버버 하는 게 약간 못소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또 별빛, 그러면서 되게 서정적인 분위기를 딱 만드네요. 그 낭만적인 분위기를 딱 만들면서 프랑스 시인인 프랑시스 잠시를 불러오면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을 불러오면서 뭐 이렇게 시를 쭉 쓰는 그 느낌. 이 시인들이 되게 멋있고 낭만적이었나 봐. 그럼 동주는 약간 이런 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오른쪽 넘어왔어 이제. 그러면서 여진이가 옆에서 약간 동주를 좀 위한다고 하는 얘기죠. 나름의 설득. 그러면서 그래서 약간 이제 또 둘이 감정이 쌓인 것 같은 거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자, 계속해서 말없이 걸어가는 또 두 사람. 말이 꼭 차야 뭐 그게 서로 기분이 좋은 거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옆에 걷기만 해도 좋은 거지. 그런 장면과 별빛이 계속해서 발작인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낭만적이면서
조금 이상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을 생각하면 되겠고, 정준 선생님 보러 갈래? 난 아직 좀 창피한데 학생들은 만나주셔라고 하면서 정종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가 나왔는데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우리 본문으로 나와버렸고, 이제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윤동주 시인의 현대 시들이 수도 없이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작품이었기 때문에 난리 났어요. 이제 이 교과 쓰는 학교 학생들은 이제 윤동주 시인 작품들을 하나씩 이제 또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따로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관심 없는데 시를 보겠어요? 인스타 벌써 스토리 염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인스타 스토리가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서 동주는 못소리기 때문에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제 말까지 더듬어가면서 내 스토리를 봤다고? 이러면서 벌써 상상력이 또 풍부해지고 있고, 몽규가 보여줬대. 창피한데 막 나 부끄러운데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새끼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꿍시렁꿍시렁 됐는데, 자, 좋대요. 벌써 이제 플러팅 시작이죠. 쓸쓸하대요. 왜 웃는 거지? 이거 다 플러팅이야. 절대 여자애들 마음 없는데 이 못쏠 남자애들한테 이러는 순간 얘는 나는 솔로의 영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발 이런 거는 마음에 있을 때만 하자. 동주 정색을 하면서 몽규한테 가보겠대. 왜 그러겠어? 여기 벌써 이제 동준이 약간 눈치 있죠. 왜? 미소를 띠면서 왜 그럴까? 약간 정색, 약간 성급기한 거죠.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돼. 얘가 마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숙맥이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히려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알 수가 없어, 사람 감정은. 그러니까 또 부딪혀 봐야 돼요. 그럼 쭉 오면서 나 갈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급하게 돌아가. 근데 여진이가 계속 꼬시네. 왜? 자기는 못 꼬셔도 정경 쌤은 좋아하는 거니까 정경 선생님 이용해서 약간 꼬시려는 그런 것 같다. 굉장히 적극적이네. 그러면서 여기 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 또 나왔기 때문에 큰일 났다. 윤동주 시인 작품만 30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요. 자, 이제 윤동주 하숙방입니다. 그러면서 동주가 몽규한테 괜히 뭐라고 합니다. 야, 여진이한테 그거 왜 보여줘? 라고 얘기했고, 좋다고 하지 않아? 아니, 너는 보여주지 말라니까 왜 보여주는 거야? 아니, 여자 꽃인데 쓰라고 이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우리 몽규는 역시 상남자, 역시 몽규 같은 친구가 있어야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동주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평생 못쏠로 사는데, 몽규가 옆에서 계속 여자들 꼬시는데 이렇게 쓰라고 시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야, 여자들한테 통화시라니까 요즘 뭐래, 읽고 나면 쓸쓸해진대잖아, 됐구만 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서 좀 처중이랑 몽규는 아무래도 좀 여자를 많이 만나본 것 같고, 동주는 못소리니까 이런 상황이 전혀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런 와중에 동주는 여진이 인스타 하나 들어가서 좀 염탐이나 할 일이지 별빛을 보고 있다니까. 역시 약간 너드남들은, 그리고 시를 좋아하는 너드남들은, 이렇게 못쏠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참 좀 안타깝네요. 자, 나레이션 동주 목소리. 그러면서 또 윤동주 씨 들어왔고, 애들 막 윤동주 씨 이렇게 되면 너무 부담 느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삽입시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극적인 장면이라는 게 뭐 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겠고요, 뭔가 집중을 요구하는 그런 특이한 이벤트일 수도 있어. 자,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윤동주 나레이션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 일단은 시를 통해서 직접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시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감정이 좀 더 관객들이 좀 더 공감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글로 읽어서 잘 안 볼 수도 있겠는데, 뭔가 이벤트들, 뭔가 전환이 되는 것들에 뭔가 이게 드러나 봐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했고, 대표적인 두 가지 시죠. 별에는 밤하고 서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자, 밤하늘, 별해는 밤이죠, 말 그대로. 그럼 별을 헤아리는 그 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진과 동주가 같이 걸으면서 별 아래서 뭔가 낭만적인 그런 정서일 수도 있겠죠. 또는 뭐였을까? 형무소에서 이게 인치 실험 같은 거 당하다 돌아가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이 혼미한데 그래도 창밖에 달빛이 보이니까 그런 애상적 분위기가 나오는. 그래서 자, 봐봐, 이런 거야. 지금 이제 둘이 애틋한 분위기죠. 그리고 형무소에서는 슬픈 분위기니까 애상적인 거죠. 애틋함과 애상적인 분위기를 둘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별에는 밤이라는 시로 표현을 했고, 서시라는 거는 두 가지죠. 고통하지만 의지라는 약간 모순적인,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도 같이 읽을 수가 있겠어요. 자,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시 현재로 들어왔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야? 현재와 과거가 병치되고 있고 반복이다.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고 있고 그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게 보이실 거고, 여기로 와서는 이 독방에서의 괴로움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윤동주의 마음, 서시의 마음이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현재로 와서 취조실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쫙 봤어요. 송몽규와 함께 꾸몄지? 사인해. 다시 한번 쭉 읽어봐요. 네가 계획했지? 자, 둘이 친했던 건 맞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강압을 하고 고문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야, 너 봐. 여기 다 증거가 있는데, 내가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증거가 이게 되게 추상적인 증거들이잖아요. 사실은 증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든 뒤집어 씌우려고 강압하고 고문했으니까 덕에 더 비인간적인 괴로움을 만들었겠다. 아니, 우리는요 그냥 문학했던 문학 청년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른쪽 넘어가서. 그러면서 송몽규가 지시했잖아. 너 억울하다는 얘기야? 아니, 몽규도 평범해요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몽규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석에 나왔다시피 동주는 이렇게 한 거야. 몽규가 뭐 했어?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한 거죠. 그럼 얘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얘가 체포가 됐겠지. 체포가 돼서 주변 애들을 조사했겠지. 주변을 조사하다 보니까 얘랑 제일 친한 애가 동주지. 그럼 얘도 당연히 그 시절 기준으로는 독립운동을 했을 확률이 높으니까, 야, 너 이 새끼 독립운동자네 라고 하면서 잡아다 놓고 막 힘들게 하고 있는 거고, 동주는 뭐야? 몽규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몽규를 만류했기 때문에, 아니 그냥 얘도 그냥 문학소년이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하숙방으로 옛날로 돌아와요. 왜? 아니, 몽규가 독립운동을 했나? 송몽규가 나한테 지시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경찰 취조를 받고 있으니까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동주가 얘기해. 지금 왜 썼는데? 야, 우리가 지금 대학생을 챙길 때야? 야,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그냥 홍성 온 거야. 너 어디 갈 건데? 그냥 모르고 있어. 여전히 잘 챙기고.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벌써 이제 다툼이죠. 어떤 얘기야? 몽규는 지금 독립운동을 실제로 하려고 하고 있고, 동주는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넌 왜 그렇게 지멋대로 해? 야, 임시정부에 사람 많이 필요한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참여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투쟁적인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게. 오른쪽 넘어가서. 자, 중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 내륙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가 한참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아시죠? 1929년 대공황이 왔고, 이 대공황 때문에 일본도 해결하려고 아마 1931년이었을 것 같은데 만주사변을 일으켰을 거예요. 잠깐 검색 한번 해볼게. 그렇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그럼 봐봐. 이때까지 여기에 우리 간도 지방에 우리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만주나 간도에 많이 살고 있던 우리 민족들이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1931년 이후에 이제 일본이 계속 쳐들어가면서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까지 벌어졌는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두 가지로 아마 갈렸을 거예요. 첫 번째, 좀 민족주의 계열들이 있었을 거고, 여기는 아무래도 중국의 국민당이라고, 지금 이제 대만으로 쫓겨온 애들이죠. 얘네들하고 같이 움직였을 거고, 사회주의 계열 애들은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이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독립투쟁을 하면서 중국 애들하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하고 같이 움직였던 거고, 이때 아마 중경이 중국 공산당에 이동한 수도였을 거야. 공산당이 아니라 중국 국민당. 임시 수도로 지금 옮겨가지고 있는데 너 그 험한 데 어떻게 갈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그럼 너는 왜 나랑 같이 가자고 안 해? 라고 얘기했고, 넌 여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뜻은 두 가지야. 첫 번째, 너는 안전해라 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그래도 서울에는 한 명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계속해 볼게요. 정종의 집으로 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종 시인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종에게 큰절을 하는 걸 보면 엄청난 존경이죠. 시인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왜 긴장했겠어? 내가 되게 동경하는 사람이니까. 자, 오른쪽 올게. 자, 그래서 시인이야. 시를 그만 쓰래. 내가 시를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 일본 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야. 아하, 봐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 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얘기죠. 이미 함축되고 있는 게, 너가 조선말로 시를 쓰면 그거는 독립운동으로 해석이 돼서 너는
감옥에 갈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일본말로 시를 써? 너가 일본말로 시를 쓰게 되면 너는 변절자다. 그러면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래? 해법은 그냥 절필하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니까. 왜? 봐봐. 내가 조선말로 시를 써 감옥 가잖아. 일본말로 시를 써 변절자가 되잖아. 모순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모순적 상황의 해결 방법은 뭐라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체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그냥 관조적으로 지내라. 자, 윤치호가 교장으로 가고 이제 일본인 교장이고,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약간은 친일이겠죠. 그러면 완전 친일로 바뀌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연전이라는 게 연희 전문학교고, 이게 나중에 연세대가 내는 건데 아마 연희 전문 플러스 뭐 세브란스? 그래서 연세대예요. 아 진짜로. 그 어디냐? 그 인천 하와이 대학이 인하대고. 그래서 그 연희 세브란스 대학 연세대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두 가지지. 내가 참여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게. 왜? 조선 땅에 남아있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뭐야? 아까 몽규처럼 어디로 가는 거야? 중국으로 가는 거죠. 차라리 뭐래? 일본으로 가보라는 거야. 그래서 교토 괜찮으니까 교토 가서 공부를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교토로 간 거죠. 너 공부하러. 그런데 제가 창씨개명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것도 변절이니까. 그래서 난 부끄러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끄러워. 부끄러운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그런데 어쩌겠어. 부끄러운 거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다기 보긴 뭐야? 자, 봐봐. 우리가 지금 현실에 저항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로 가? 독립운동. 정확하게 독립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 땅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현실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뭔가 해법을 모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해. 유학을 가야 돼. 근데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창씨개명을 해야 돼. 창씨개명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일본인으로 살겠다는 거야. 근데 그거 변절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봐라. 이렇게 변절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 부끄러운 사람들. 두 번째,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너는 그래도 부끄러워하니까 부끄럽지 않은 애보단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 자, 계속해서. 그 중략 부분, 중간 부분 줄거리 나옵니다. 몽규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 체포가 됐고 유치원 풀려나간 후 몽규는 동주와 함께 일본 유학길을 오르고, 몽규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주명하지만 동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또 막게 되고, 자, 일단은 몽규 체포, 몽규 동주랑 함께 유학길. 그럼 벌써 이제 둘을 같은 애로 보지 않겠냐고. 또 몽규는 또 어떻게 돼? 독립운동 또 준비해. 동주는 또 어떻게? 아, 그러지 말라고. 너 깜빵 갈 거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몽규는 체포가 됐고, 동주는 봐봐. 영어로 번역한 시집을 쓰고 싶었던 거지 조선말로 쓰고 싶은 건 아니거든. 일단 조선말로 먼저 써서, 얘는 또 뭐 했어? 영문학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쓰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억울하죠. 왜? 조선말로 쓴 것도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조선인이 뭐 조선으로 글을 쓸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체포가 돼버렸어요. 다시 시조실로 왔습니다. 봐봐. 이 교차라는 게 중요해. 교차라는 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장면을 쪼개서 보여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뭐 10시 10분에 일어난 몽규, 10시 10분에 일어난 동주,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서명해 라고 얘기했고, 동주가 그래. 왜 이렇게 하세요? 자, 아마도 이 사람도 조선인이었겠죠. 근데 조선인이 악랄하게 조선인을 탄압하고 있으니까 같은 조선인들끼리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는 이 얘기네.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우리는 문명국이야. 합법적 절차야. 사실 이건 뭐니? 그렇지, 비판이죠. 왜? 너 이렇게 고문하고 강제로 해놓고 무슨 쓸데없이 사인하라고 그러고, 그냥 강제로 했으면 강제로 하면 되지.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보고 있어. 그게 어떻게 합법적 절차예요? 라고, 차라리 내 손가락 자르세요. 라고, 이게 바로 저항하고 있는 거죠. 안 어려워. 그런데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거든. 합법적 절차를 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문명국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 나름의 이성적인 이유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고문하고 조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순적인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긁는 거야. 이것도 저항이지. 너 어차피 질 거잖아. 그러면서 그래, 너 왜 그러겠어? 열등감이라고 서로 이제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갈등이죠. 여기를 천대하죠. 저항하고요. 그런 싸움들이 보이겠습니다. 오른쪽 가볼게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일본은 문명 독과라고 하지만은 실제 행동은 정반대잖아.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것들을 계속 꼬집고 있는 거고 소수는 계속해서 싸웁니다. 쭉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몽규는 서명을 했어요. 왜? 당당해야 된다고 하니까 몽규는 당당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래? 내가 제대로 못해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봐봐. 정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못한 게 부끄럽다는 거야. 정리하면 이제 이겁니다. 자, 지금 몽규는 시도를 했어. 근데 철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 그런데 특고는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조작을 해. 그래서 사실은 차라리 조작대로 되었으면 나는 서명을 하겠다는 거야. 왜? 자기의 바람대로 된 거니까. 근데 내가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창피해서 서명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몽규 서명했으니까 너도 하라고 동주한테. 자, 그럼 봐봐. 나는 왜 서명하지 않는 이유가 나오죠. 부끄러워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시나 쓰려고 했다. 어이가 없고. 앞장서지 못했다. 내가 창피하고. 따라 나서기만 했다. 이게 창피하고. 오히려 저항의 마음이 더 심해지고 있죠. 그렇죠? 필경 따라오시고. 자, 오른쪽 넘어와서. 그러면서 이제 면회를 하는데 막 아주 너무 심각한데 동주가 죽어버렸죠. 몽규도 죽을 것 같아. 왜 죽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인체 실험 중이기. 너무 심각한 그런 일들을 겪었고. 형무소. 이제 동주의 시치겠죠. 그러면서 서시가 나오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 이제 독방으로. 다시 이제 여기는 봐봐. 이것도 일단 이제 역행한 거겠죠. 동주가 살아있던 시절이니까. 각혈을 났는데 왜 그렇겠어? 인체 실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윤동주 시인이 써놨던 시와 윤동주 시인이 감옥에 있을 때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병치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나레이션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주 부 입장에서는 민족적 정신이 있으니까 일제에 대해서 너무나 감정이 크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북간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동주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왔겠죠.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향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인물의 생애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사람이 약간 대조적이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었어? 여기는 좀 문학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고 여기는 투쟁으로 바꾸려고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둘 다 희생을 당했고 이렇게 어차피 희생을 당할 거 내가 더 철저하게 투쟁하지 못했구나, 더 철저하게 살지 못했구나를 후회하면서 이제 갔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참 요즘 시대는 헷갈려. 뭐가 옳은지. 정말 뭐가 옳은지 헷갈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일수록 나는 그런 것 같아. 뭔가 남의 말에 여러분이 치우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관이 맞는지 항상 스스로 회의하고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매 순간순간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답 아닌가 라고 요즘 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문제가 좀 정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푸는데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고 이제 파수꾼도 좀 비슷한 수필을 넣어놨는데 좀 난이도 있는 내신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이것도 보충 영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수업 듣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일단 대략적인 작품에 대한 해석은 끝났으니까 아마 문제는 어느 정도 풀릴 거예요. 저 따라올게요. 이렇게 좀 해설이 이해가 좀 되고 나면은 사실은 문제는 좀 스무스하게 풀리거든. 여기서 이걸 무슨 뭐 현대소설이 이렇게 읽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의 어떤 성격, 심리 이런 것들 위주로 읽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볼까? 이제 학습활동에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뭔가를 바꿔서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윤동주는 조금 시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를 썼다. 그리고 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도쿄 리쿄 대학에 갔다가 중간에 지금 빠졌는데 나중에 교토로 와요. 그래서 교토 도시샤 대학이라고 했거든. 이 대학으로 이제 와서 여기서 이제 체포가 됐거든요. 반면에 이제 송몽규 같은 경우에 둘 다 이제 사촌이고 같은 고향에서 태어났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둘 다 공통점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중국으로 떠났고
둘 다 연희대에서 다시 한번 만났고 여기는 교토제국대학에 입학을 했고 하다가 결국에는 체포돼서 둘 다 옥사는 그 과정까지는 똑같았고 먼저 죽었죠. 신체 실험의 결과.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략적인 흐름을 우리가 잡아놨고 여기서 객관선지를 만들 수 있겠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 밖에서 문제가 나오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얼추 이런 제가 설명한 내용들에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현장 강의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